안녕하십니까. 메드라마 대표문 한림입니다. 오늘은 지난 8월 달에 FDA에 의해서 인허가를 받은 첫 번째 TCR T셀 테라피인 테셀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1일 날 FDA가 테셀라의 어프루벌을 하게 되었고, 이게 이제 뉴스로 커버가 되었는데요. 테셀라는 시노비알 sarcoma에서 인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허가는 Accelerated Approval이었는데요. Accelerated Approval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질환이 매우 위중하고 life threatening 하면서 unmet needs 레벨이 굉장히 높을 때 주는 그런 신속 승인이 되겠습니다. 이 뉴스는 이것이 growing arsenal이라 그래서 새로운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을 암시하고 또 희망을 갖는 그런 표현을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테셀라의 허가된 적응증을 보면 매우 상세하게 기술이 되어 있는데요. 테셀라는 메이지 A4라고 하는 프로테인을 다이렉트하는 오토로고스 T셀 이뮤노테라피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언리섹터블 하거나 또는 메타스타틱 시노비알 sarcoma면서 예전에 키모테라피 치료를 받았고, 그리고 또 하나의 조건으로서 HLA 타이핑을 했을 때 A0201P, 02P, 03P 또는 06P라고 하는 이런 특수한 HLA 타이핑이 포지티브인 환자에서 쓸 수 있다라고 데지그네이션을 하고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메이지 A4와 HLA 타이핑은 FDA에서 허가를 받았거나 또는 클리어가 된 컴패니언 다이그노스틱스에 의해서 지정이 되는 그런 질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임상시험은 슬로운 캐터링의 닥터 샌드라 안젤로께서 글로벌 PI를 하셨는데요. 이 새로운 치료가 시노비알 sarcoma를 치료하는데 쓰이게 되어서 매우 기쁘고 새로운 강력한 치료제가 될 것을 희망하는 그런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테셀라를 쓰기 위해서 컴패니언 다이그노스틱스가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여기 두 가지 컴패니언 다이그노스틱스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HLA 타이핑에서 HLA 타입을 맞추기 위한 테스트가 돼야 되고, 이것은 서머피셔의 세코아 CDX HLA A-Locus 시퀀싱 시스템을 쓰게 되고, 그 다음에 메이지 A4는 IHC, 이뮤노히스토케미스트리로 하게 되는데, 아질란트 테크놀로지의 IHC PAMDX가 이제 FDA에 어프로브된 테스트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킴트랙에서 쓰이는 CDX를 여기 하나 기술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이 치료제 말고도 HLA의 데지그네이션이 있는 그런 치료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HLA라고 하는 것은 Human Leukocyte Antigen인데요. 이 HLA는 클래스 1과 클래스 2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1은 A, B, C가 이제 클래스 1이 되겠고, 그 다음에 DR, DQ, DP가 클래스 2가 되겠는데요. 클래스 1은 안티젠을 그 위에 얹어서 사이토톡식 T셀에 프레젠트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클래스 2는 HLA에 안티젠을 올려서 헬퍼 T셀에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됩니다. 이런 HLA 타이핑은 트랜스플란테이션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organ 트랜스플란테이션이나 본메로 트랜스플란테이션에서 리젝션이나 GVH들을 미니마이즈 하기 위해서 컴패터빌리티를 보고 이제 도너를 선정을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떤 특정한 HLA 타입을 가진 사람들은 특별한 질환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시그니피컨스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과 같이 이뮤노테라피에서 치료를 할 수 있는 파퓰레이션을 지정하기 위해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요. HLA의 노멘클레이처를 보면 이제 여기 자세한 설명이 있는데, 앞에 나와 있는 HLA-A는 클래스 1에 속하는 A, B, C 중에 하나라는 뜻이고, 그래서 이제 알렐 그룹을 얘기를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02는 그 중에서도 더 스페시픽한 알렐을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뒤쪽에는 프로테인 레벨의 알렐인데, 이제 여기에는 01, 02, 03 이렇게 이제 쭉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HLA라는 게 이제 우리 몸에서 면역하기에서 중요한데, TCR-T 테라피에서 왜 중요한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캔서 셀들이 자라면서 그 캔서 셀 표면이나
또는 그 내부에 여러 가지 캔서 스페시픽한 프로테인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세포 표면에 있는 것들도 면역세포들을 자극을 해서 죽일 수가 있는데 이 내부에 있는 펩타이드들은 사실상 안티젠으로 레코그니션을 그거 그대로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프로테인들은 HLA에 의해서 바깥에 이렇게 프리젠트가 되게 되면 T셀이 TCR, T셀 리셉터에 의해서 레코그나이즈 해가지고 이 세포를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CR은 그 HLA 위에 있는 엔티젠을 레코그니션을 하는 T셀 위에 있는 리셉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HLA는 캔서셀이나 또는 망가진 세포들이 프리젠테이션하는 그런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TCL-T 테라피를 하기 위해서 이 HLA 위에 올라간 거 안티젠만 이제 레코그니션을 하게 되는데, 이 안티젠이 캔서에서 스페시픽한 안티젠이라고 하면 그 엔티젠을 스페시픽하게 잘 레코그니션 하기 위해서 엔지니어링을 해가지고 만드는 것이 TCR, T셀 테라피에 쓰이는 TCR-T가 되겠습니다. 여기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쪽에 있는 거는 HLA이고 그 다음에 이 위에 캔서 스페시픽 펩타이드가 올라가 있고요. 이것을 TCR이 CDR이라고 하는 하이퍼베리어블 리전에 의해서 인지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을 엔지니어링을 하게 되면 특별하게 이 펩타이드를 잘 인지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CAR-T가 요새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 CAR-T와 TCR-T를 다시 콘트라스트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CAR-T는 이 리셉터를 카이메릭 엔티젠 리셉터라고 해서 특별하게 변형을 시킨 다음에 이 리셉터가 셀 서피스에 있는 엔티젠 또는 펩타이드를 다이렉트하게 레코그니션해서 세포를 죽이게 되는 거고요. TCR-T는 반드시 HLA라고 하는 이 프로테인 위에 올라가 있어야만 레코그니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점이겠고, 그러면 CAR-T보다 이게 좋은지 나쁜지인데 이제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CAR-T가 할 수 없는 일을 TCR-T가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포 안에 있는 펩타이드나 프로테인은 CAR-T가 레코그니션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걔를 HLA가 끄집어내서 이 위에 올리면 TCR-T가 인지를 해서 죽이게 되니까 서피스에 프로테인이 없어도 죽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이게 2021년 데이터라 조금 낡은 데이터긴 한데요. CAR-T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이제 임상시험 숫자가 늘어나고 있고, 이거는 중국이고 이거는 미국인데, TCR-T는 작은 숫자긴 하지만 여전히 이것도 이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최근 데이터를 찾지 못해서 2021년 걸 갖고 왔지만, 여전히 이거는 이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트렌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CAR-T와 TCR-T의 비교를 한 표가 있는데요. 이건 제가 논문에서 정리를 다시 한 것인데요. 타겟 레코그니션은 좀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TCR-T는 반드시 HLA 몰레킬에 올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HLA 리스트릭티브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CAR-T는 HLA하고 상관이 없이 서피스 엔티젠을 레코그니션을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TCR-T의 경우에는 인트라셀룰라 프로테인도 인지를 하거나 타겟할 수 있겠다라는 게 중요한 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HLA 리스트릭션이 있기 때문에 치료를 할 때 그 맞는 HLA를 갖고 있는 환자를 선택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CAR-T가 비교적 많은 헤마톨로지에서 쓰이고 있는 반면에 TCR-T는 솔리드 튜머에서 더 많이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허가받은 테라피틱은 지금 테셀라 딱 하나고요. 그 다음에 CAR-T는 아시는 바와 같이 CD19, BCMA, CAR-T가 인허가를 받았습니다. 어도스 이벤트는 모알러스 시밀라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 종류라는 면에서는 비슷한데 사실은 TCR-T는 CRS는 훨씬 적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타겟 레인지가 TCR-T가 CAR-T보다 좀 더 브로드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러나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HLA의 리스트릭션이 있다는 것이 리밋이 되겠습니다. 공정으로 보면 CAR-T나 TCR-T나 엔지니어를 해야 된다라는 면에서는 비슷한데 이 TCR-T는 HLA 타입을 매칭을 시켜줘야 되고 그 다음에 만들어진 다음에 그 TCR-T가 매칭이 되는 두 개의 리셉터가 있는지를 봐야 되고 TCR 페어링뿐만 아니라 HLA가 또 맞는지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TCR-T가 CAR-T보다 조금 더 복잡한 공정을 거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메이지 A4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메이지 A4는 캔서 테스티스 엔티젠이라고 하는 그룹 중에 하나입니다. 테스티스는 우리 몸에서 정자를 가지고
인간의 생식, 말하자면 제너레이션을 이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테스티스 안에는 이뮨 프리빌리지, 즉 이뮨 메커니즘이 다다르지 않는 곳입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이 여기에서 발현한 많은 엔티젠들이 캔서에만 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룹핑을 해서 캔서 테스티스 엔티젠이라고 부르는데 메이지 A4는 이 중에 하나로 굉장히 좋은 점은 노멀 티슈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TCR-T와 같은 이런 치료의 타겟으로 쓸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로는 허가받은 게 이제 딱 하나인데 그것도 HLA 리스트릭션이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HLA하고 TCR하고 중간에 이제 메이지 A4가 있는데 HLA에 올라가 있는 메이지 A4를 TCR이 인지를 하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메이지 A4의 익스프레션은 굉장히 많은 캔서에서 일어나는데 신기하게도 시노비얼 셀 사코마에 가장 많이 프리퀀시 면에서도 60 내지 80%에서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인디비주얼 튜머 안에서도 익스프레션 전체 레벨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외에도 믹스드 라운드 셀 살코마라고 하는 다른 종류의 살코마나 유로텔리아 캔서, 이지 정셔널 카시노마, 오버리안 캔서, 헤드앤넥 캔서, 이소파지얼 캔서, non-small 런 캔서와 같은 곳에 비교적 많이 익스프레션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30%의 선을 그어 놓았는데 닥터 왕 그룹이 피보탈 스타디인 ADP 0044002라고 하는 그 피보탈 스타디를 하기 위해서 5,000명이 넘는 환자를 스크린을 해서 제일 먼저 이제 HLA 리스트릭션을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다시 메이지 A4 검사를 했는데 결국 클리니컬 이피커시와 관련이 있는 레벨은 30%겠다 해서 30%의 컷오프 레벨을 이렇게 그려놓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시노비얼 살코마인데요. 시노비얼 살코마가 굉장히 인텐스하게 메이지 A4가 익스프레션이 되고 IgG는 거기에 비해서 컨트롤은 전혀 염색이 안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뮨 7스텝에서 TCR-T는 어디에서 작용할까 보면 거의 맨 마지막 스텝인 엔티제널 레코그니션을 하고 이 레코그니션된 엔티제널 레코그니션을 한 T셀이 암세포를 죽이는 이제 이 단계에서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많은 스텝이 없어도 이 TCR-T가 많이 프롤리퍼레이션이 된다라고 하면 여기서 캔서셀을 많이 죽일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챗GPT한테 한번 그려보라 했더니 신통치 않게 그려서 여러분들께 아직은 챗GPT는 믿을만하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린 그림이고요. 자, 소프티슈 사코마에 대해서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티슈 사코마를 얘기하기 전에 우리 몸에 있는 말리그난시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몸에서 생기는 말리그난시는 크게 나눠서 카시노마와 사코마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카시노마는 에피텔리알 오리진인 것을 카시노마라고 얘기를 하고 메센키말 또는 중배엽, 메조도말 오리진인 것은 살코마라고 부르게 되고 크게 대별한다면 본 앤 조인트, 그래서 본 살코마, 칼틸리지 살코마 또는 소프티슈 살코마로 나눌 수 있고 소프티슈 살코마는 굉장히 많은 타입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실제로 WHO 크라이테리아에 의하면 이루 말할 수도 없는 많은 종류가 존재를 하게 되고 그 안에서도 또 서브타입이 나뉘어져 있고요. 시노비얼 살코마는 스핀들 셀 타입, 그 다음에 스핀들 셀과 에피텔리얼 셀이 공존하는 바이페이지, 그 다음에 푸얼리 디퍼런시에이트 타입, 이렇게 히스톨로지상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고요. 실제로 소프티슈 살코마의 5 내지 10%를 차지하고 비교적 젊은 연령에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미디안 에이지가 35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X 크로모솜과 크로모솜 18에 트랜스로케이션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되겠고 그래서 거기서 결과적으로 만들어지는 이런 퓨전 프로테인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살코마는 우리 몸의 소프티슈에 생기기 때문에 이제 어디나 다 생길 수 있는데 제일 많이 생기는 것은 팔다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치료로서는 주로 서지컬 리섹션을 하거나 라디에이션 테라피를 하지만 처음부터 언지섹터블을 하거나 재발을 했을 때는 키모테라피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다시피 니 조인트가 있는데 니 조인트 아래 이렇게 메스가 있고 이게 이제 MRI로 T1 오에이티드 이미지인데 이 T2로 보면 이제 이런 똑같은 메스가 있고 가돌리늄으로 인핸스를 했을 때 컨트라스트 인핸스가 잘 되는 이런 리전이 있습니다. 조직을 보시면 스핀들 셀과 에피텔로이드 셀이 공존하는 바이페이직 타입이 되겠고 캐스피테이션이 존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거 말고도 푸얼리 디퍼런시에이티드 타입은 이렇게 굉장히 어글리하고 커다란 셀들이 많이 존재하는 걸 알 수 있고 TLE라고 하는 프로테인이 익스프레션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얼리 스테이지나 로컬리 어드밴스드에서 서저리나 또는 라디오 테라피로 치료를 하게 되고요. 이제 리커런트나 메타스타틱이 됐을 때 어드밴스드인 경우에는 엔트라사이클린 계열의 약제가 50여 년 동안 쓰여왔는데 이런 약제들 중에서 독소로비신, 에피로비신 다 같은 계열입니다. 그래서 라이포소말 독소, 그다음에 아드리아마이신 플러스 다카파진을 같이 쓰는 AD 이런 것들이 있고 그 이외에 아이포스파마이드 같은 것이 쓰이고 있고요. 특별한 경우에 NTRK의 그 퓨전이 있으면 NTRK의 타겟티드 테라피를 쓰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조파니까 에리블린, 그 다음에 트라벡타딘이 쓰이고 있는데, 에리블린, 트라벡타딘 둘 다 카테고리가 아니고, 사실 파조파닙도 카테고리가 아닌데, 원일인적인 카테고리가 아니라고 표시는 안 돼 있어요. 페이스 3 트라이얼을 통해서 허가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파조파닙 스타디를 잠깐 보시면, 보트리언트라고 하는 상품명으로 GSK가 인허가를 처음에 받았던 약제인데요. 여기 보시면 어드밴스드 소프트 티슈 살코마, 그래서 살코마 전체에 인허가가 돼 있고 단지 예외적으로는 아디포즈 소프트 티슈 살코마, 즉 라이포살코마에는 쓰이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얼리 페이스 트라이얼에서 라이포살코마에 전혀 듣지 않아서 인클루전 크라이테리아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2대1 랜더미제이션을 해서 스타디를 했고 굉장히 그 당시로서는 대규모 스타디를 했어요. 그래서 370명 가까운 환자를 스타디를 했고 이 환자들에서 오버롤 프로그레션 프리 서바이벌이 4.6개월, 플라시보가 1.6개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그 하자 레이쇼로 그런 이제 결과가 있었고 단지 OS는 롱텀 팔로업 했을 때 이 베네핏은 조금 줄어든다고 할 수는 있었겠습니다. 시노비얼 살코마 서브그룹만 떼어내서 보면 많지는 않은데 프로그레션 프리 서바이벌이 4.1개월로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리스폰스 레이트는 4%고 플라시보에서는 제로였고요. 그 다음에 듀레이션 오브 리스폰스는 9개월이었는데 사실상 리스폰스 레이트가 많이 작기 때문에 이 듀레이션 오브 리스폰스보다는 아마도 스테이블 디스가 있었던 환자들이 여기에 기여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프로그레션 프리 서바이벌이 되겠고 말씀드린 대로 오버롤 서바이벌은 실제로 큰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리블린도 소프티슈 살코마에서 스타디를 했는데요. 이 에리블린은 사실 라이오마이오살코마와 라이포살코마 두 가지 질환을 갖고 했는데 궁극적으로는 메타스타틱 라이포살코마만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밸류어블 446명 중에 243명만 라이포살코마였는데요. 그래서 전체 데이터를 보시면 미디언 오버럴 서바이벌이 전체 파퓰레이션 13.5개월과 11개월로 더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라이포살코마를 보면 15.6개월과 8.4개월로 매우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라이오마이오살코마만 빼내고 보면은 PFS와 OS 커브가 거의 붙어서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서브그룹만 허가를 받았고 이게 이제 오버롤 서바이벌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74년부터 50년간 쓰여온 독소루비신이 있겠고 그다음에 아이포스파마이드 그 다음에는 이제 2012, 15, 16년도에 허가받은 이런 약제가 있고 2016년도에 PDGFR 이니비터인 랄트로보가 엘라릴리에서 허가를 받았는데요. 이거는 그 악셀러레이티드 어프로벌의 컨디셔널 떼는 조건을 맞추지 못해서 인허가를 자진 철회를 했습니다. 테슬라의 개발 히스토리를 보면 2016년도에 IND를 했고 8년 만에 인허가를 받았는데요. 2019년도에 ODD와 RMAT를 받았고 2023년에 BLA 서미션을 해서 8개월 만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인디케이션은 HLA가 매칭이 돼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HLA하고 메이지-A4 프리스크린을 했고요. 이 프리스크린을 한 다음에 인터벤셔널 스크리닝 프로세스를 다시 거쳤고 그다음에 루카프레시스를 한 다음에 그래서 이제 셀 매니팩처를 하고 이제 림포 디플리션까지 가야 되는데 림포 디플리션 상태에서 다시 한번 엘리지빌리티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메디안 1.7개월이 걸렸기 때문에 이 사이에 브리징 키모테라피도 하고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다시 한번 엘리지빌리티 체크를 했고 인퓨전을 한 다음에 이제 팔로업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걸 다시 강조를 하면 메이지 A4가 포지티브이면서 그 환자의 타고난 HLA 타이핑이 HLA-A의 02에 1, 2, 3, 6번이 매칭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메이지 A4가 30% 이상 익스프레션이 돼야 되는 그런 이제 환자들에게만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악셀러레이티드 어프로를 받았기 때문에 컨퍼머터리 스타디 데이터를 내야 되고요. 여기 악셀러레이티드 어프로벌이라고 딱 되어 있습니다. 림포 디플리션으로는 플루다라빈을 30mg 파스퀘어미터를 4일 동안 쓰고 그 다음에 사이클로포스마이드를 3일을 썼습니다. 이렇게 치료를 하되
GFR이 낮은 환자는 플루사이타빈을 조금 낮춰서 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그 플루-라이크 신드롬이나 이런 거 매니지하기 위해서 프리메디케이션으로 아세타미노펜과 H1을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이토피니아가 굉장히 프롤롱 되죠. 왜냐하면 림포 디플리션이 굉장히 인텐시브 큐모기 때문에 GCSF를 프로필락틱하게 썼습니다. 여기 보시면 HLA-A의 02의 05P는 실제로 이 프레젠테이션 한 것이 적절히 레코그니션 되지 않아서 이거의 헤테로자이고스나 모노자이고스는 이제 컨트라인디케이션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환자에서 스크린한 다음에 HLA 타이핑을 하고 그 다음에 튜머 바이옵시를 해서 그 메이저 A4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루커페레시스를 해서 매니팩처를 해가지고 이제 환자한테 이제 다시 넣어주게 되는데요. 이제 요 과정이 1.7개월, LD 할 때까지 1.7개월이 걸렸고 그 다음에 매니팩처링 또는 델리버리 페일리어가 전체 52명의 환자에서 시작을 했는데 4명에서 페일리어가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워닝 앤 프리쿠션이 이제 블랙박스 워닝이 있는데 이제 몇 가지 있는데요. 재밌는 거는 CRS가 많이 일어났지만 그레이드가 심하지 않아서 여기 인클루전 되어 있지 않고요. 프롤롱드 시비어 사이토피니아, 그 다음에 인펙션, 세컨더리 말리그난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드라이빙을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드라이빙을 할 때 디즈니스가 있거나 정신을 잃거나 그럴 수가 있어서 드라이빙 하지 말고 직장에서도 혹시는 그 위험한 일을 하는 직군이면 조심하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무거운 걸 들지 말고 이런 이제 프리코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자한테 인퓨전 한 다음에 1주 동안에는 입원해서 관찰을 하고 4주 동안은 인텐시브 모니터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무슨 사인이 보이면 즉시 입원해서 매니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이제 CRS를 보시면 75%의 환자에서 일어났는데 딱 한 명, 이 전체 환자 중에서 33명 환자 중에서 한 명만 CRS가 그레이드 3입니다. 그렇지만 토실리즈맙 쓴 환자들은 18명이기는 한데요. 어쨌든 CRS가 그렇게 크리티컬하지 않아서 블랙박스 워닝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다른 어드버스 이벤트로는 노시아, 보미팅, 퍼티그 뭐 이런 일반적인 이제 어드버스 이벤트가 있었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중요한 어드버스 이벤트는 아까 말씀드린 것들이 되겠습니다. PK를 보시면 PCR을 했는데요. Tmax는 7일입니다. 그래서 7일째 가장 이 셀이 프롤리퍼레이션이 많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Cmax를 보시면은 카피 넘버가 18만이니까 꽤나 높죠. 그 다음에 이제 그 AUC를 7일까지 보고, 그 다음에 30일까지 보고, 3개월까지 보고, 6개월까지 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카피 넘버가 지속적으로 늘어난다기보다는 AUC 레벨이 점점 높아지거든요. 다시 말해서 피크를 이룬 다음에 떨어지기는 하지만 여전히 6개월까지도 TCRT가 존재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클리니컬 이피커시를 보시겠습니다. 오버롤 리스폰스 레이트가 43.2%. 아까 파조판입 4%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높은 퍼센트고 듀레이션 오브 리스폰스가 6개월이 되겠습니다. 여기 전체 52명의 환자를 치료를 했는데 44명만 이제 이밸류업을 했는데요. 보시면 다른 환자들은 인퓨전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받기 전에 돌아가시거나 또는 LD 하기 직전에 보니까는 엘리지빌리티 크라이테리아에서 맞지 않거나 또는 컨센트 위드롤 했거나 인베스티게이터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8명이 빠지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 44명의 인퓨전 받은 환자 중에서 16명은 중간에 브리징 테라피를 했습니다. 그 중에 70%가 파조판입을 받았고요. 자, BLA 리뷰를 할 때는 베니핏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하게 되는데 시노비얼 sarcoma는 매우 레어하고 라이프 스트레트닝 디지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어메니즈 레벨이 매우 높고 그 다음에 이제 세컨 라인에 10 내지 22%라고 돼 있는데 파조판입 결과보다는 좋기는 하지만 실제로 이것이 시노비얼 sarcoma의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릴라이어블한지는 퀘스천을 하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치료를 했을 때 43.2%의 ORR과 듀레이션 오브 리스폰스가 6개월로 매우 미닝풀하다 이렇게 이제 했고 그다음에 CRS와 아이칸스가 보이기는 했지만 CRS는 그렇게까지 중대하지 않았고 아이칸스, 프롤롱드 사이토피니아 인펙션, 세컨더리 말리그난시, 하이퍼센시티비티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리스크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 그러나 리스크가 베네핏을 상회하지 않는다. 보통은 이게 되게 재밌는 게 FDA가 베네핏이 리스크를 상회해서라고 하는데 여기는 리스크가 베네핏을 상회하지 않아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어쨌든 베네핏이 리스크보다 크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파마콜로지는 간단하게만 제가 설명을 했는데 이 이피케시를 보였던 레인지는 2.68에서 10 곱하기 10의 9승 예, 메이지 A4 TCR 포지티브 T셀
이게 그냥 T셀이 아니고 메이지 A4의 TCR을 갖고 있는 T셀이 요 레인지에 들어있어야 돼서 이게 이제 인디케이션에 있는 용량이 되겠고요. 이 도즈는 safe하고 efficacious였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 그러나 intrinsic, extrinsic 팩터에 의해서는 영향이 없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 다시 한번 써놨는데요. 실제로 파마코다이나믹스로 인터루킨 여러 가지 인터루킨들이 올라가서 IL-6라든지 인터페론 감마가 올라가고 그 이외에도 인터루킨 8, 인터루킨 10, 그 다음에 IL-2 리셉터 알파가 전부 올라가는 걸로 돼 있고 인터페론 감마도 올라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충분한 면역 반응이 일어났다는 거죠. 어프로벌 레터에 몇 가지 이제 중요한 포스트 어프로벌 리퀘어먼트 내지는 커미트먼트 여기 이제 전부 리퀘어먼트인데요. 이 피보탈 스타디인 0044-001 스타디에 좀 더 롱거텀 팔로업을 해서 데이터를 내라. 그래서 모든 환자에서 15개월 이상을 팔로업을 해서 ORR과 DOR을 인디펜던트 리뷰에 의해서 판정을 해서 다시 가져오라 해서 내년까지 이 데이터를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디애트릭 스타디를 이분들이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요. 첫 피보탈 스타디에는 한 명도 안 들어갔습니다. 그 이유는 US FDA의 레귤레이션에 의하면 어떤 새로운 모델리티가 개발이 될 때는 어른의 첫 번째 인디케이션이 인허가를 받기 전에 소아 스타디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허가를 받았으니까 다음 스타디로 갈 수가 있는 거죠. 2세에서 17세 사이에 있는 17세 미만의 어린이들에서 시노비랄 sarcoma, 그다음에 말리그난트 페리페럴 너브 시트 튜머, 뉴로블라스토마, 오스테오살코마에서 이 스타디를 하되 메이지 A4가 포지티브이면서 HLA가 01, 02, 03, 06 알렐르를 갖고 있는 환자에서 하라고 이제 돼 있고 이거는 2027년까지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컨더리 말리그난시와 롱텀 세이프티 팔로업을 하도록 돼 있는데요. 이 보시면은 롱텀 팔로업이 15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년이 되기 때문에 2045년까지 팔로업을 해서 이 데이터를 내야만 합니다. 오늘 TCR T셀 테라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TCR T셀 테라피도 나름대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뭐 엔티젠 로스가 된다든지 그 다음에 만들었을 때, 매니팩처를 했을 때 이 TCR이 미스매치가 된다든지 또는 이뮨 인바이러먼트에 문제가 있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형태로든 튜머 엔티젠이 타겟이 리미테이션이 생겼을 때 이 치료자가 잘 듣지 않는다 할 수 있겠고 어드버스 이벤트가 이제 있을 수가 있는데 아까 보시면 TCR-T는 CAR-T에 비해서 어드버스 이벤트가 훨씬 더 많이 나오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겠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튜머 스페시픽 엔팀도 많이 개발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T셀 자체를 인필트레이션을 좀 더 잘할 수 있는 성상을 갖게 만든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 TCR-T를 만드는데 매니팩처링에 어려움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제한점을 없애기 위해서 매니팩처링 이피션시를 높인다든지 또는 도너 T셀이 아닌 오토 T셀이 아닌 유니버설 T셀을 쓴다든지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그런 제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이제 그런 노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T셀을 끄집어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몸 안에서 엔지니어링을 하는 그런 방법도 이제 시도가 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TCR-T 테라피의 첫 번째 치료제인 테셀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거 지난번 바이트 할 때 똑같은 첫 번째 빌러 포인트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PD-L1, PD-1 엔티바디, CTLA4 엔티바디, LAG3 엔티바디 이런 것들하고 이제 다른 체크포인트 이니비터들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 이것들이 CAR-T, 바이트, TIL 그다음에 TCR-T 이런 것들로 점점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TCR-T 테라피가 오랫동안 프라미싱한 트리트먼트로 연구가 되었는데 이제 그 중요한 이유는 서피스에 있지 않는 인트라셀룰라 프로테인을 타겟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좋은 옵션이 되겠고 그러나 HLA 리스트릭션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되겠고 그런데 이제 결국 이런 연구와 노력 끝에 테셀라라고 하는 테라피틱이 올해 8월 달에 accelerated approval을 받았고 제한적이기는 하죠. MAGA4 포지티브인 그 다음에 HLA 리스트릭션이 맞는 그런 시노비랄 sarcoma의 치료제로서 허가를 받았고 이제 이 이피커시와 세이프티가 미닝풀하다라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허가를 받았는데 그렇지만 여전히 컨퍼머터리 데이터가 이제 중요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칸스와 시비어 사이토피니아, 인펙션, 세컨더리 말리그난시,
hypersensitivity, 그 다음에 이제 driving ability와 같은 것들이 막스터 워닝에 있습니다. 제가 잠깐 아까 까먹고 얘기를 안 드렸는데 환자 중에 한 명이 치료를 하고 나서 154일째 됐을 때 아드레날의 매스가 커져서 바이옵시를 해봤더니 거기 림포프롤리퍼러티브 디즈가 생겼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림포프롤리퍼러티브 디즈를 그러니까 DLBCL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리투크시맙 4사이클을 했더니 완전히 소실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세컨더리 말리그넌스에 대한 컨선이 있어서 롱텀 팔로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피디애트릭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스터디들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데이터에 의해서 새로운 적응증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첫 번째가 제일 어렵거든요. 첫 번째가 성공을 하면 에비던스에 의해서 또는 그것에 의해서 모티베이션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더 좋은 치료제를 개발하게 되겠는데 그래서 테슬라의 FDA에 의한 승인은 굉장히 중요한 그 항암제 개발에 있어서 중요한 마일스톤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제가 오늘 브로드캐스팅으로 이 강의를 했는데요. Q&A는 이게 끝나고 나면 리얼타임으로 저희가 라이브로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